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양심 없게도 한 약 1년 전쯤에 Q&A 1탄을 찍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다라에 있는 하루카 짱네 집에서 생활을 할 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벌써 거의 1년이 되어버렸어요. 3탄을 이렇게 늦게 갖고 온 이유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늦은 점 정말 죄송하고요. 이미 질문해주셨던 분들이 일본에 가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늦게나마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워킹홀리데이 현실생활 편입니다. 일본에 가자마자 뭘 해야 되는지, 가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일본 워킹홀리데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이 문제는 진짜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하게 여기가 진짜 좋아요, 여기로 가세요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일본 여행을 한 10번 정도 다녀왔는데 단 한 번도 도쿄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저는 대마도 여행도 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도쿄는 가볼 생각도 안 했고 가본 적도 없었거든요. 도쿄에 대한 환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워킹홀리데이 갈 때 가는 거 아니면 내가 언제 도쿄에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쿄로 결정을 했었고, 도쿄가 시급도 제일 높고 알바 자리도 제일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제 일본인 친구가 도쿄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도쿄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가기 전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뭔가 남들이 다 도쿄로 가고 그러니까 나도 도쿄 가야지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제 후쿠오카에서 유학을 하는 친구한테 나 후쿠오카 갈까 도쿄 갈까 고민 중인데 어디가 더 좋은 것 같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 친구는 후쿠오카가 더 좋다고 했었거든요. 뭔가 그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왠지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하면 도쿄지 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 장점들이. 그래서 일단 갔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사실 워킹홀리데이는 남들 노는 데서 일하는 거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저는 한 4일, 5일 정도를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당연히 뭐 직장 다니면 월화수목금 다 일을 하시고 하는 거 이해는 가지만 뭔가 이게 타지에서 되게 고된 일을 맨날 하는 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폐해지고 힘들어서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후쿠오카로 거주지를 옮기고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굳이 다른 지역을 어디를 갈까 고민을 했을 때 후쿠오카로 결정을 했던 이유는 일단 친구가 아까 후쿠오카에 산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고 싶었던 곳 홋카이도에 있는 오타루였는데 그 오타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후쿠오카에서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스냅 사진 일만 해서 생계를 유지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었거든요. 이 알바를 하는 게 너무너무 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게 느껴지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지역을 가서도 똑같은 생활 패턴을 일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되게 마음 여유롭게 살고 싶었던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스냅 사진 일만 하기로 했어요. 오타루는 한국인 관광객이 겨울에만 가는데 12월까지밖에 못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후쿠오카는 한국인 관광객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가깝기도 하고 비행기 편도 싸고, 그래서 그러면은 친구도 있고 하니까 후쿠오카로 결정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서 느낀 거는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보편적인 삶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걸 로망으로 그리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하는 삶이 일본에 가서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여행은 하나도 못하고 월세 내기 바쁘면서 사는 거가 진짜 내가 원하던 삶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그냥 또 그렇게 살면서 또 돈 벌고 그걸로 취미생활 하면서 되게 삶을 즐기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제 주변엔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내가 오히려 이상한 것 같았거든요.
나만 적응을 못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후쿠오카에 왔더니 여기 친구들은 다 여기서 3달, 저기서 2달 뭐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일본에 가면 여행을 많이 해야지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막상 여행을 진짜 하나도 못했거든요. 도쿄에 있을 때는. 일본에 와서 되게 규칙적인 삶으로 뭔가 대도시에서 사는 게 꿈이다 하시는 분들은 도쿄, 오사카 이런 큰 도시에 가셔서 거기서 살면서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주지를 옮겨 다니면서 뭔가 여행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고 싶으시다면 저같이 호스텔에서 일을 하면서 숙박을 해결하거나 쉐어하우스 같은 걸 구해서 사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제가 해본 것도 그냥 저 하나의 경험치일 뿐이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를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2번째, 집은 어떤 타입으로 구해야 하는가. 저는 1년 동안만 거주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취향과 목적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월세로 집 구하시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쉐어하우스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제가 후쿠오카에서 살았을 때 호스텔에서 일을 하는 대신에 숙박을 해결해 줬거든요. 그런 3가지 타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월세집에서 살 때는 진짜 눈치를 안 봐도 돼요. 왜냐면 저 혼자 살기 때문이죠. 근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수도, 전기, 가스, 인터넷 비용을 별도로 내야 되니까 월세가 제가 6만 관리비 포함해서 63,000엔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수도, 전기, 가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니까 75,000엔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바를 해서 꼭 생활을 하려면 이만큼은 꼭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근데 또 혼자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 또 단점은 혼자 있으니까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왕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만들 수 있거든요, 친구를. 근데 혼자 살다 보면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도 안 하게 되니까 일본어가 잘 안 늘어요. 일본에서 단순히 생활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유학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단순히 일본 워킹홀리데이로 1년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취직이나 유학생활 그런 거를 연장해서 해가실 분들은 혼자 사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쉐어하우스는 저는 도쿄에서 워홀할 당시에 제 주변 친구들은 다 쉐어하우스를 살았거든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친구 사귀기가 쉽다고 합니다. 뭐 한국인 친구든 일본인 친구든 아니면 다른 나라 친구든 왕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혼자 살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느끼는 걸 수 있는데 이사하는 것도 번거롭지 않고요. 왜냐면 이사할 때 세탁기, 전자레인지 중고로 샀었는데 그걸 또 되팔아야 돼요. 그런 것도 번거롭고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에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단점이 있다면 뭐 공동생활을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조심해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점. 그 쉐어하우스도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도미토리형 타입이 있고 공용 공간만 같이 사용하고 각 방으로 따로따로 생활을 하는 타입이 있어요. 도미토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2층 침대에 기숙사 사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는 진짜 월세가 싸요. 한 30-4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조금 불편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진짜 생활하는데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은 방 써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거든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내가 예민한 편이다 하면은 쉐어하우스에서 도미토리형을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요. 웬만하면 내가 혼자 있을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위해서 개인실을 쓰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래저래 타지에서 진짜 내가 혼자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은 정말 집밖에 없잖아요. 진짜 외로움을 도저히 못 견디겠다. 더 많은 친구들 만나고 싶다. 라는 경우에는 도미토리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쉐어하우스 구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쉐어하우스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찾으시면 되는데 이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정보를 다 적어 놓을 테니까 더보기란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워킹 익스체인지 즉 호스텔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서 일을 하는 대신에
숙박을 해결을 해주는 그런 타입인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 3달 정도를 생활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대신에 도미토리형으로 거주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일을 하고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근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숙박을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일단 이게 좋았던 점은 월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쿄에서 살 때는 75,000엔을 일단 집값으로 무조건 내야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상은 꼭 벌어야 되니까 이번 달에 알바를 몇 개 띄워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일단 돈 나가는 거는 식비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몸으로 때우면 되니까 당연히 인터넷, 수도, 전기, 가스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인터넷은 호스텔에서 뭐 사용하는 거 쓰면 되는 거고 수도, 전기도 당연히 손님들처럼 똑같이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제일 장점은 언제든지 호련히 떠날 수 있다는 장점? 이제 그냥 내가 후쿠오카에서 살다가 나 여기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도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다 연락을 해서 또 내가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거기서 또 거주를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일본인 게스트들이나 아니면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온 워홀러들이 진짜 특히나 많았거든요. 스태프들이 여러 국적, 여러 문화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하고 친구가 되면 세계관이 정말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내 친구가 있어 라는 생각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어 사용 비중도 높아졌고 영어를 진짜 잘 못하는데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그냥 어떻게든 소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문법이 다 파괴되더라도 뭔가 그 말을 해야지라는 그 시도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언어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연락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워킹홀리데이를 가려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취업일 수도 있고 유학을 가기 전에 예비 유학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문화체험을 위해서 가는 걸 수도 있고 그 목적마다 거주하는 타입이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목적이랑 내 성격에 따라서 제가 추려본 이 장단점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거주 타입을 선택하면 좋을지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도착하자마자 뭘 해야 되나요? 유명한 거 있죠. 워홀 3종 세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워홀 3종 세트는 핸드폰 개통, 그 다음에 재료카드 주소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통장 발급하는 거 이렇게 3가지를 말을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핸드폰을 이틀 동안 로밍을 했어요. 일단 집을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집을 먼저 찾아가야 됐는데 막 이런저런 서류 처리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저녁 7시가 돼서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음날 아침에 바로 빅카메라에 가서 핸드폰 개통부터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핸드폰으로 구글 맵 같은 거 봐야 되니까 핸드폰 계약한 다음에 구약소에 가가지고 재료카드에 주소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들어가자마자 거기 안내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하러 왔어요? 하고 물어보면 저 주소 등록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쪽 창구로 가서 기다리세요 하면서 뭐 작성할 거 미리 작성하라 그러고 그냥 일본어 잘 못해도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소 등록을 하고 그 다음 날쯤에 통장을 만들러 가서 통장을 만들었는데 통장은 집 근처에 있는 우체국 통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긴 우체국 통장을 만들었는데 진짜 귀엽지 않나요? 이거랑 이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우체국 통장이고 이거는 캐시카드예요. 그래서 이걸로 현금을 뽑을 수 있는데 사실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계좌를 만들었지만 계좌에서 자동이체 하는 것도 아니었고 뭔가 별로 의미가 없었거든요. 딱히 쓴 적이 없다. 더 자세한 얘기는 하나씩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핸드폰, 유심, 포켓 와이파이, 통신사 어떤 게 좋은지 인터넷 사용하시기 전에 궁금한 것들이잖아요. 저희 이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숫자로 2, 그 다음에 지모라고 써있는 이 통신사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네, 일단 여튼 저는 빅심을 사용을 했는데 빅카메라에서 나오는 유심칩들을 빅심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회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도코모 회선을 이용하는 이 이름을 읽을 수 없는 이 회사의 10기가 플랜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최장 빗자
이자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대형 통신사랑은 계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SK, KT, LG 같은 회사? 일본에도 그런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은 계약을 할 수 없었고 이렇게 저렴한 통신사랑 계약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신용카드가 없으면 계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빅심 계약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한국에서 부모님이 뭔가 사용하시는 가족카드를 만들어 가시거나 아니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유명한 유심칩이 라인 모바일 유심칩이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 커뮤니케이션 플랜인가가 있어가지고 SNS 데이터 요금이 안 나간다고 들었어요. 제 라인을 잘 안 썼고 한국인 친구들이랑 카톡 계속 하고 하니까 굳이 라인 모바일에 별로 그렇게 큰 이점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일본인 친구들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라인 모바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월 2,560엔 플러스 통화랑 SMS는 별도로 나가는 그런 플랜을 선택을 했고 인터넷이 10기가 정도 되는 플랜이었는데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집에 인터넷 신청이 안 돼 있었던 당시여가지고 큰 용량 선택하고 마음껏 쓰자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거의 안 하고 보이스톡으로 해가지고 추가 요금은 딱히 없었고 그냥 25,000원 정도만 달달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년 계약을 했고요. 다른 통신사는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얘기를 드릴 순 없지만 일단 제가 사용했던 이 도코모 회사는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도 않았고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집 인터넷 설치할 때도 포켓 와이파이 하실지 아니면 인터넷 회사랑 계약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포켓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100기가가 넘게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제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무제한이 아닌 인터넷 설치를 알아봤는데 일본에 있는 회사 중에서 그 소프트뱅크에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거기서 상담을 했는데 거의 설치 가능한지 체크하는 것만 2-3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했죠. 근데 신청을 해서 사람이 왔는데 또 안 된대요. 그래서 또 다시 신청을 해서 2-3주가 또 걸렸어요. 근데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한 달 동안 신청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뭔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통신회사에다가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짜 하루 만에 인터넷 설치해갖고 역시 한국이 빠르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 설치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집마다 달라요. 그래서 회사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들어야 되고 유튜브도 촬영해서 올려야 되고 하는 저한테는 포켓 와이파이보다는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쉐어하우스 사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재료카드 주소 등록하기입니다. 본인의 집이 해당된 구약소에 가서 주소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카노구에 해당되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나카노구 구약소에 갔어요. 그럼 이제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러면서 표를 줘요. 뭔가 작성을 해야 되는 표?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뭐 이름, 주소 뭐 이런 거 다 쓰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다 채워요. 그러고 나서 창구에 가서 기다리면 되는데 진짜 세워라 내워라 엄청 오래 기다려요. 열심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국민건강보험도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꼭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데 뭐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거나 이러면은 구약소 가서 상담을 하시면 그거에 맞게 요금을 좀 낮춰주는 편이에요.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기념으로 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건 나카노구에서 썼던 거고요. 이건 후쿠오카에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뭐 이걸 갖고 병원에 가시면 되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증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통장을 만드는 거는요. 이게 워홀 3종 세트라고 해갖고 통장 만드는 게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필수가 아닌 것 같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살면서 통장을 별로 안 쓰더라고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내 돈을 뽑는데 나오는 수수료는 거의 무료 아니면 1,000원 내외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 돈을 뽑는데도 4-5,000원이 나가기 때문에 뭔가 통장에 돈 넣는 게 아까운 느낌이 더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일했던 알바처에서 그 월급을 현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통장을 도착하자마자 만들 필요가 없이 알바를 구한다거나 집 월세를 꼭 통장을 통해서 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이유가 생기면 그때 만드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은 심지어 통장 없이 사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뭐 굳이 통장을 만드실 때 외국인이 뭔가 쉽게 만들 수 있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우체국고요. 그다음에 미쓰비시 도쿄 은행이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통장이 2개가 됐는데 다 만들 때마다 이렇게 캐릭터 통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미쓰비시 만들 때는 미키마우스 캐시카드도 만들었습니다. 이 2가지 은행이 비교적 외국인이 만들기 쉬운 은행이니까 혹시 만들게 되신다면 이 은행을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번째로 옮겼던 알바처에서 거래하는 은행이 다른 곳이었어요. 사이쿄 은행이란 거 하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또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통장이 3개인데 돈은 없는데 통장만 3개인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진짜 거의 쓰지도 않았고 2번째로 만든 이 통장 제일 많이 썼습니다. 여기서는 월급이 딱 여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현금 많이 쓰니까. 그리고 알바 구하기 전 처음에 일본어도 잘 못하고 면접 볼 생각하니까 앞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는 자신감이 생겨갖고 하라주쿠 갔는데 옆에 도토루 모집 공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했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선 자신감이 막 하락을 해가지고 동류모라고 일본 유학생들의 뭔가 커뮤니티 카페가 있거든요.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일본인 가게인데 스텝을 모집을 한다라는 글을 보고 지원을 해가지고 면접 보자마자 바로 붙은 거예요. 그때 또 베스킨라빈스에도 내가 면접을 좀 신청을 해놨었는데 이렇게 바로 하루 만에 내일부터 나오세요 이럴 줄 몰랐던 거죠. 그냥 그대로 바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알바 찾는 방법은 일단 우리나라 알바몬 같이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뭐 타운워크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 주소들은 제가 다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거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알바 모집글이 되게 많아요. 뭐 알바 구한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통해서 주로 구하는 편이고 아니면 제가 구했던 방식처럼 한국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고 나서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 차별 이런 거에서 많이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언어를 아무래도 탄탄히 준비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못해서 조금 후회가 많이 되는 편이었거든요. 일하는 곳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워홀 가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쓸 거거든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뭐 정말 여행객처럼 가는 워홀이면 굳이 그렇게까지 살지 않고 그냥 돈 모아뒀다가 그거 가서 쓰면 되는 정도? 그런 거 아니면 보통은 일하면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일하는 곳이 진짜 별로면 삶이 우울해지고 피폐해집니다.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였는지 단순히 나를 뽑아줘서 고맙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일하는 건지 잘 고민을 해보시고 그만두고 싶을 때는 딱 그만두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만두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뭐 좋은 일자리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일하시면 돼요. 보통은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일을 해보시고 적응이 잘 되면 계속 하시는 거고 아니면 다른 일자리도 또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접을 많이 볼수록 더 뭔가 늘거든요. 다음 질문은 수도, 전기, 가스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수도, 전기, 가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할 때 그 부동산 회사 직원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따로 알아내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전 부탁했더니 해주셨어요. 근데 인터넷에 도쿄에 사시면 도쿄 수도, 도쿄 전기, 도쿄 가스 회사들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거기 전화해서 저는 이거 언제부터 사용할 건데 신청을 합니다 라고 전화를 하면 이제 상담을 해주시고 언제 날짜에 몇 시에 갈 겁니다 해서 기사분들을 보내주시면 이제 그 기사분들이 이거를 연결을 해주시면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란에 다 남겨놓을게요. 이번에는 리사이클 샵에 대한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이 아니었어요. 전자레인지랑 세탁기랑 냉장고를 구매를 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리사이클 샵 동네에 있는 거 갔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또 언니한테 혹시 리사이클샵 어디 추천해 주실 만한 데 없나요?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노쿠보에 있는 뭔가 한국인 분이 운영하시는 곳을 찾아갔어요. 제품도 더 많고 이름을 까먹었는데 여튼 3개 다 합쳐서 4만엔
구매를 했거든요. 물론 개인 간에 거래를 하거나 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냥 여기서 사자 이런 마음이 컸어요. 귀찮았기 때문에. 배송을 해주시거든요. 나중에 이제 되팔 수가 없어요. 가게에다가. 그래서 대형 쓰레기로 이렇게 부착을 해서 버리거나 아니면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서 살 사람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저는 마지막에 동류모에다가 혹시 냉장고 전자레인지 구매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해가지고 글을 올렸더니 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헐값에 팔았는데 뭐 저는 쓰레기 버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쓸 수 있는 건데 아깝기도 했고 조금이라도 받고 파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처분을 했고 세탁기 같은 경우는 아는 언니한테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진짜 여태까지 이게 뭐라고 이 영상을 올리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정말 죄송하고요.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더보기란에도 조금씩 적어 놓을 테니까 그것도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5월 준비하시는 분들 꼭 잘 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